결혼식 날 신랑은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벙어리 도련님이라 불렀고 나는 그저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며느리였죠. 하지만 그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편지 한 장. 거기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사과했을까요? 무엇이 미안했을까요? 그 답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저택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어느 대저택. 높이 솟은 철문 너머로 보이는 유럽식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5층 규모의 하얀 건물.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과 황금빛 문손잡이, 정원 곳곳에 배치된 조각상들. 이곳이 바로 제가 결혼 첫날 발을 디딘 장소였습니다. 저는 김아린 25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도우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카페 이름은 할인의 오후였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따서 지어주신 거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남겨진 건 13억 원이 넘는 빚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의심 없이 보증을 서주셨던 거예요. 그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했고 모든 빚이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채권자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제 갚을 거냐, 집이라도 팔아라, 도망가지 마라.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빈소를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댔고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5시에 초인종을 눌렀고 어떤 날은 밤 11시에 돈 내놔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커튼을 치고 숨어 지냈습니다. 카페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통장은 압류 직전이었어요. 13억이라는 거액.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김아린 씨 맞으시죠? 저는 태평법률사무소의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김아린 씨의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혹시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제 의뢰인께서 김 씨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13억 원의 빚을 전액 탕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20층에 위치한 사무실. 변호사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고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의뢰인은 강도연 회장 댁의 정옥 여사입니다. 여사께서는 아드님 도연 씨의 배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배우자요? 네. 도연 씨는 특별한 상황이십니다. 말씀을 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매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씨 같은 경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대인 기피증까지 있어서 외부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재산 목적이 아닌 순수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김아린 씨는 빚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도연 씨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을 테니까요. 결혼하시면 13억 전액 변제, 그리고 생활비 월 300만 원 지원됩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아버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채권자들은 이미 제 통장을 압류하려 했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죠. 카페도 이미 문을 닫았고 구직 활동을 하려 해도 신용불량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형식적이고 조촐한 시기였어요. 하객은 고작 10명 남짓, 대부분 신랑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쪽 가족이나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웨딩드레스도 법률사무소에서 준비해 준 것이었는데 제 사이즈보다 약간 컸고 구식 디자인이었죠. 마치 누군가 입다 버린 옷 같았습니다. 신랑인 도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에서 그를 처음 봤어요. 그는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예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감정 없는 인형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하려 다가오면 뒤로 물러섰고 악수를 청하면 손을 뒤로 숨겼어요. 대인기피증,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주례가 신랑 신부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도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 자체가 그에게는 공포였던 거죠. 식이 끝나고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 운전기사가 모는 고급 세단 뒷좌석에서 도연은 창밖만 바라보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강남의 거리가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침묵하는 남자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작은 흰색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지만 차 안에서는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느껴졌고 왠지 혼자 있을 때 읽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주었고 차는 천천히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진입로 양쪽으로 잘 정돈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분수대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 하얀 저택이 보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흰 편지지 한 장, 삐뚤빼뚤하고 떨리는 필체로 쓰인 글씨가 있었죠. 마치 글씨를 쓰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쓴 것처럼 보였어요. 미안합니다. 단 5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사과하는 걸까? 무엇이 미안한 걸까? 자기가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한 사과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면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 안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도우미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옥.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던 도연의 새어머니였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도우미들이 10명쯤 되었을까요?
그들은 저를 보며 눈빛을 교환했어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정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저를 바라봤죠. 그래, 이 빚더미 며느리라는 아이가 너니? 첫 대면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였어요. 그 코트는 5년도 넘게 입은 것으로 소매 끝이 조금 해지고 단추 하나가 다른 색이었죠. 청바지는 빛이 바랬고 신발은 굽이 달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이 화려한 저택과 너무나 대비되었습니다. 네, 김아린입니다. 변호사한테 들었어. 13억 빚쟁이. 아버지 보증 잘못 써서 망했다며? 딱하긴 하지만 여기선 그런 거 없어. 이 집 며느리로서 제대로 행동해야 해. 알겠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우미 중 한 명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도련님 부인이라고? 세상에. 옷 좀 봐. 다른 도우미가 대답했어요. 쯧쯧. 도련님도 참 불쌍하시지. 말도 못하시고 사람도 무서워하시는데 저런 애랑. 정말 안 됐어. 도연은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관 한쪽에 멈춰서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고 두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였어요. 사람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듯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또 다른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드레스를 입은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그녀는 밝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똑똑 울렸어요. 안녕. 나는 서민아야. 도연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 거의 남매처럼 자랐다고 보면 돼. 앞으로 잘 지내자, 응?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쟤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마치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듯 평가하는 눈빛이었어요. 정욱이 도우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짐 옮겨놓고 도련님 방으로 안내해드려. 저는 그날 밤 도연과 함께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에 위치한 넓은 침실이었어요. 킹사이즈 침대, 대형 옷장, 화장대, 소파. 제가 살던 원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죠. 도연은 침대 한쪽 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창 밖으로 정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명이 켜진 분수대, 나무들 사이로 반짝이는 조명들. 아름다웠지만 차가웠습니다. 저 역시 반대편 끝에 앉아 그가 건넨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고른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죠.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저택에서의 생활 규칙을 배워야 했어요. 아침 6시 정각의 기상에서 정욱의 방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주방으로 내려가 도우미들과 함께 식사 준비를 도와야 했죠. 정욱은 매일 아침 7시에 식탁에 앉았고 저는 그녀에게 녹차를 직접 우려 대접해야 했어요. 물 온도는 정확히 70도, 우리는 시간은 2분 30초. 한 번이라도 틀리면 다시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
차 맛이 쓰잖아. 다시 해. 우린 시간이 짧아. 향이 안 나. 다시. 정욱의 목소리는 늘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너 번씩 다시 차를 우리곤 했어요. 주방에서 도우미들이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저택 청소를 도와야 했습니다. 2층 복도, 3층 계단, 도연의 서재. 물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고 화분에 물을 주었죠. 도우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며느리로서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점심 전에는 도연의 약을 챙겨야 했어요. 도연은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복용했습니다. 항불안제, 수면제, 항우울제, 그리고 영양제. 저는 약을 정리해서 그의 방에 가져다 줬고 도연은 무표정하게 그것을 받아 먹었죠. 하지만 도연에게 약을 전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도연은 침대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제가 약을 테이블에 놓고 물러서야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다가와 약을 먹었습니다. 대인기피증, 사람과의 접촉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증상. 심지어 그의 아내와도 거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식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거대한 다이닝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테이블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테이블은 6인용으로 세팅되어 있었고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반짝였습니다. 정욱은 상석에, 미나는 그 옆에, 도연과 저는 아래쪽에 앉았습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이 제 초라한 옷차림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입던 저렴한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반면 정욱과 미나는 명품 드레스를 걸치고 있었죠. 정욱의 드레스에는 브로치가 달려 있었고 미나는 새로 산 듯한 샤넬백을 의자 옆에 걸어두었어요. 도우미가 전체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푸아그라 요리였어요. 저는 포크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테이블 매너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정욱이 포크로 음식을 자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리나, 이 집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니? 식사 자리에 그런 차림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 내일부터라도 제대로 된 옷 입어.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제게는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저축한 돈도 신용카드도 없었습니다.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였거든요. 미나가 가식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하린 씨 나름대로 귀여운 스타일인걸요? 소박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치, 도연아? 미나는 도연을 향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접시 위의 음식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도연의 손등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식사 내내 미나는 도연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아, 이 요리 맛있지? 내가 좋아하는 거 주문했어.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같이 할래? 내일 쇼핑 가려는데 너도 갈래? 예전처럼. 하지만 도연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경직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호흡이 빨라지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정욱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도연아, 어디가? 도연은 대답 없이 식당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공황 발작. 도연이 지금 공황 발작을 겪고 있다는 걸.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놔둬. 원래 저래. 약 먹으면 나아져. 하지만 저는 이미 식당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도연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도연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과호흡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오히려 더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요. 도연 씨, 저예요. 할인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저는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도연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세어봐요. 하나, 둘, 셋, 넷. 저는 계속해서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했어요. 도연의 호흡이 제 호흡과 맞춰지기를 바라면서 5분쯤 지났을까요? 도연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떨림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식사가 끝난 후 정욱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개인 서재였어요. 책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내일부터 옷 좀 제대로 입어. 백화점 가서 카드 쓰라고 줄 테니까.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며느리가 거지처럼 다니면 안 되잖아. 최소 1천만 원어치는 사와. 드레스, 구두, 가방. 전부 명품으로. 알겠지? 저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저를 원하는 대로 길들이려는 거죠. 제 옷차림까지 관리하고 통제하고 저를 이 집에 맞는 인형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집안 곳곳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우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며느리 수업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2층 복도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연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연아, 나봐. 나잖아, 미나야.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기억나?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 나 아직 좋아하잖아, 맞지? 그 여자는 그냥 빚 때문에 온 거잖아. 진짜 부부가 아니야. 저는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방 안이 보였어요. 도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나는 그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미나의 손이 도연의 무릎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잡으려 했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죠. 그 순간 도연의 몸이 확연히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어요.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제스처였죠.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또다시 공황 발작의 징조였습니다. 그건 분명 거부의 신호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지만 몸으로 표현하는 명백한 거부, 공포와 불편함의 표시. 하지만 미나는 그걸 무시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어차피 저 여자는 그냥 빚 때문에 온 거잖아. 우리 사이를 방해할 순 없어. 너도 알잖아. 우린 운명이야. 어릴 때부터 정해진 거라고. 미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팔을 잡으려 했고 도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침대 끝이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도연의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도연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나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하린 씨. 우리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나를 지나쳐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거리를 두고요. 도연 씨, 괜찮으세요? 도연은 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스쳐갔어요. 미나가 불쾌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자, 도연아. 미나가 나간 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나 씨가 불편하세요? 싫으시면 제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도연은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놀람? 감사? 아니면 도움을 구하는 신호? 확실하진 않았지만 분명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일주일, 2주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모멸을 경험했습니다. 정옥은 제가 준비한 차가 미지근하다며 바닥에 쏟아버렸고 저는 무릎을 꿇고 그걸 닦아야 했어요. 제가 정리한 서재가 엉망이라며 다시 하라고 했고 새벽 1시까지 혼자서 책장을 정리했죠. 미나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은근히 도연과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하리나, 도연이는 예민한 애야.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도연이는 나만 편하게 생각하거든. 우리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까.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다 알려줄게. 도연이 돌보는 법. 하지만 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원하는 건 미나의 간섭이 아니라는 걸. 그는 미나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몸을 경직시켰고 공황 발작 증상을 보였어요. 반면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충분한 거리만 유지하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처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도연은 서재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그는 책을 한 권 들고 있었고 그 책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페이지 위에 형광펜으로 밑줄 친 문구가 있었어요. 책 속 문구.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소리다. 말하지 못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것과 듣지 않으려는 것도 다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침묵하지만 내 안에는 소리가 있다. 그리고 당신은 듣고 있다고. 저는 책을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리고 있어요. 당신의 목소리. 비록 말은 아니지만 충분히 들려요. 도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건 제가 이 저택에서 본 그의 첫 번째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를,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만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저택에, 이 가족에, 그리고 도연의 과거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지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우연히 도연의 서재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정욱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열쇠였죠. 그 열쇠에는 서재 금고라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정옥이 도연 서재의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것도 숨겨서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어요. 도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서재는 3층 끝에 위치한 넓은 방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책상 뒤편에는 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풍경화였는데 제법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그림 뒤를 확인했고 예상대로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금고에 꽂고 돌렸을 때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 파일과 USB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약간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의료 서류였어요. 병원 로고와 함께 심리치료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내용, 환자명 강도현, 생년월일 1999년 3월 15일, 진단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선택적 함구증,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대인기피증, 치료 시작일 2022년 8월 15일, 담당의 박진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초기 상담 소견, 환자는 2022년 8월 5일 발생한 화재 사건 이후 극심한 심리적 충격 상태에 있음, 사건 당시 목격한 장면과 특정 인물의 음성에 대한 공포 반응을 보임, 악몽, 불면증, 과도한 경계 상태 지속, 언어 능력 관련, 이비인 후가 협진 결과 성대 및 발성기관에는 이상 없음. 그러나 심리적 차단으로 인해 언어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 선택적 함구증으로 진단. 환자는 말하고 싶어 하지만 트라우마와 연결된 심리적 방어 기제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 추가 소견. 환자는 특정 상황 밀폐된 공간, 연기 냄새, 여성의 속삭이는 목소리, 다수의 사람에서 극심한 불안 반응과 공황 발작을 보임. 사건 이후 대인기피 증상이 심화되었으며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심박수 증가, 과호흡, 식은땀 등의 증상 나타남. 가족 보고에 따르면 환자는 사건 이후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회피함. 식사도 혼자 하기를 원하며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공황 반응을 보임. 치료 계획 지속적인 심리 치료 필요. 약물 치료 병행 권장. 노출 치료를 통한 점진적 회복 시도.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 정옥과 치료 중단을 요청하여 2022년 10월 15일 이후 치료 기록 없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 중단? 왜 정옥이 도연의 치료를 중단시킨 걸까? 도연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2022년 8월에 어떤 사건 이후로 말을 못하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심리적 충격 때문에. 정옥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모두에게. 손이 떨렸지만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찰 보고서였습니다. 경찰 보고서. 사건 번호 2022-8-547. 사건 유형 화재. 발생 장소 서울시 강남구동 123-45 강도연 자택 별관. 발생 일시 2022년 8월 5일 오후 11시 32분. 피해자 강도연 당시 23세 남성. 신고자 서민아 당시 23세 여성. 사건 개요. 피해자가 거주하는 저택 별관 2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신고자 서민아가 119에 신고. 소방대 도착 시 별관 2층 서재 부분 소실. 피해자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 이송. 조사 결과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불명. 서재 내 전기 배선에서 과열 흔적 발견. 다만 평소 사용하지 않던 전기 히터가 작동 중이었던 점이 의문. 히터는 타이머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음. 추가 조사 필요했으나 피해자 가족 강회장, 정옥이 조사 종결 요청.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조사는 회복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건 종결 처리됨. 전기 합선? 타이머가 설정된 히터? 이건 명백히 계획된 거였어요. 그리고 왜 가족들이 조사 종결을 요청했을까?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USB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캡처 파일이었어요. 도연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해 둔 것 같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마이너스 2022년 8월 6일. 미나가 정욱에게 오전 1시 23분. 어머님, 오늘 일 잘 처리했어요. 도연이 별관에서 서류 보고 있다가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였어요. 제가 설치해둔 전기 히터가 타이머대로 작동했고요. 도연이 놀라서 나왔을 때 제가 바로 구조한 척했습니다. 정욱이 미나에게 오전 1시 25분. 잘했어. 그 애가 회장님께 말하기 전에 막은 거야. 이제 말만 못하면 증거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서류는 전부 불탔지? 미나가 정욱에게 오전 1시 30분. 네, 횡령 증거 서류는 다 타버렸어요. 근데 도연이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제 말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혹시 평생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전 1시 32분 정욱이 미나에게 보낸 문자. 상관없어. 어차피 그의 아버지는 내 말만 믿어. 도연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선천적으로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하면 돼. 말 안 하면 누가 믿겠어? 횡령 서류는 전부 불탔으니까 증거도 없고. 완벽해. 미나 정욱 오전 135. 알겠어요. 제가 계속 옆에 붙어서 관리할게요. 도연이 저한테만 의지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기억을 떠올리려 하면 제가 막을게요. 오전 1시 40분 정욱이 미나에게 보낸 문자. 좋아. 너랑 도연이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김에 더 좋아. 말 못하는 애가 재산 상속받으면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잖아. 회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어. 기다려. 그리고 도연이 치료 같은 거 받지 못하게 해. 회복되면 곤란해. 미나 정욱 오전 145. 걱정 마세요. 제가 도연이를 사람들한테서 완전히 고립시킬게요. 대인 기피증 만들기 쉬워요. 계속 무서운 경험 주면 되니까. 사람 보는 게 공포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그 화면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여러 번 다시 찍어야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 마지막 문자를 보고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도연의 대인 기피증은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었어요. 미나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도연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도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2022년이라고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2022년 7월부터 8월 초까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일기. 2022년 7월 20일. 오늘 아버지 서재에서 회사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비자금 계좌.
액수가 50억이 넘는다. 이게 대체 뭐지? 정옥 이모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아실까? 불안하다. 2022년 7월 28일. 더 조사해봤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명확하다. 정옥 이모와 미나가 공모한 것 같다. 지난 3년간 조금씩 빼돌렸더라. 이건 범죄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2022년 8월 1일. 미나를 만났다. 요즘 너무 다정하다. 뭔가 이상하다. 예전엔 별로 관심도 없더니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 불안하다. 2022년 8월 3일. 미나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회사 재무 상태 괜찮아? 라고. 그 순간 미나의 표정이 변했다. 알고 있다는 걸 들킨 것 같다. 정말 불안하다. 미나가 정옥 이모한테 말할 것 같다. 어떡하지? 2022년 8월 5일. 오늘 밤 별관에서 서류를 다시 확인하려고 한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아버지께 보여드릴 거다. 이건 범죄야. 회사 직원들, 주주들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 내가 막아야 해. 정의를 위해. 그 이후에 일기는 없었습니다. 8월 5일 밤. 그날 화재가 일어났던 거죠. 저는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음성 파일도 있었어요. 파일명은 2022.08 오증거였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기 감지기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 울리는 소리. 그리고 도연의 급한 숨소리. 기침 소리. 연기. 문이. 뜨거워.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 3년 전 도연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누구세요? 미나? 미나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 그리고 미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불은 내가 끌게. 소화기 여기 있어. 괜찮아. 내가 왔잖아. 소화기 분사 소리. 도연의 거친 숨소리. 미나, 너, 왜? 이게 무슨, 너희가 한 거야? 쉿. 도연아, 들어봐.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나도 알아. 정옥 어머님께 들었어.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회장님은 어차피 병으로 오래 못 사셔. 그럼 회사는 내 거잖아.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 이해해줘. 그게 무슨, 이건 범죄야.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 도연아. 미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회장님한테. 알았지? 도연아, 제발. 말하지 마. 너까지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돼. 나까지 망치지 말아줘. 응? 말 안 하면 돼. 그냥 잠잠히 있으면. 우리 다 살 수 있어. 너도 나도 어머님도. 미나. 이건 틀렸어. 도연아, 들려? 내가 만약 말하면 우린 다 끝이야. 그리고 회장님께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거야. 화재에 놀라서 헛소리한다고 할 거야. 누가 믿겠어? 증거도 다 탔잖아. 알겠어? 아니, 안 돼. 나는 쉿, 도연아. 말하지 마. 아예 말을 하지 마. 그게 너한테도 좋아. 말하면 무서운 일이 생길 거야. 회장님도 다칠 수 있어. 내가 스트레스 주면. 도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어머님, 저 왔어요. 도연이 상태 어때요? 아, 도연아, 괜찮아? 무서웠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녹음되어 있었고 파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연은 정옥과 미나의 횡령을 발견했고 그걸 아버지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연을 막기 위해 화재를 일으켰어요. 별관에 전기 히터를 미리 설치해 두고 도연이 서류를 보는 시간에 맞춰 타이머로 작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극심한 공포와 충격 속에서 미나의 협박을 들은 도연은 그 순간부터 말을 잃은 겁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 말하면 안 된다는 공포가 너무 커서 뇌가 스스로 언어 기능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선택적 함구증. 말을 할 수 있지만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는 병. 도연은 그날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정옥과 미나는 그걸 이용해 도연을 통제해 온 거였어요. 그리고 미나는 의도적으로 도연에게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공포 상황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무서운 경험으로 각인시켜서 도연을 완전히 고립시킨 거예요. 치료도 받지 못하게 막았고요. 6개월 후 도연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죠. 그리고 정옥은 회사 지분과 재산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도연은 상속자였지만 말을 못하고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이유로 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후견인 제도 아래 놓였습니다. 그 후견인이 바로 정옥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유도 단순히 며느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빚에 쪼들린 선택지가 없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필요했던 거죠. 도연을 감시하고 혹시라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도연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저는 조용히 모든 자료를 스마트폰에 저장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까지. 손가락이 떨렸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했어요. 그리고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도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어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왜 사과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도연이 결혼 첫날 건넨 편지, 미안합니다라는 그 한 줄. 그건 자신 때문에 저까지 이 지옥 같은 집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한 사과였던 겁니다. 자신이 말을 못해서, 자신이 무력해서 저 같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저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밝혀낼 겁니다. 도연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도연이 잃어버린 목소리를 제가 대신 외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옥에게 차를 대접하고 미나에게 웃으며 인사했죠. 하지만 제 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확고한 계획. 일주일 후 정옥이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강 회장의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기라 몇몇 친척들과 회사 임원들을 초대한 자리였어요.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택의 대형 거실에 모였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긴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고급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정옥은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푸른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위험 있어 보였어요. 미나는 그 옆에서 도연을 챙기는 척하며
손님들에게 인사했어요. 도연이가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예요라며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죠. 도연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살짝 만졌고 도연은 저를 보며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제 가방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욱이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이 되신 회장님을 기리며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일구신 회사도 도연이가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정욱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리나, 지금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무슨 일이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회장님과 그리고 도연 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대형 TV로 걸어갔죠. 미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린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난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USB를 TV에 연결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도연의 심리치료 기록이었죠. 진단명과 치료 소견이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선택적 함구증, 공황장애, 사회 불안 장애. 2022년 8월 5일 화재 사건 이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도연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선택적 함구증? 그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화재 사건? 무슨 화재? 2022년? 그럼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 정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서 그런 걸 가져온 거야? 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경찰 보고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엔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미나와 정욱의 대화 내용이 거실의 큰 화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도연이 별관에서 서류 보고 있다가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였어요. 제가 설치해둔 전기 히터가 타이머대로 작동했고요. 그 애가 회장님께 말하기 전에 막은 거야. 말만 못하면 증거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횡령 증거 서류는 다 타버렸어요. 도연이를 사람들한테서 완전히 고립시킬게요. 대인 기피증 만들기 쉬워요.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욱과 미나에게 집중되었죠. 이게 정말이야? 횡령을 했다고? 화재를 일으켰다고? 이건 범죄잖아. 도연 씨를 일부러 아프게 만들었다고? 회사 임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자금 50억이라니.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거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도연아, 진정해. 이 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회장님한테 말하지 마. 너까지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돼. 나까지 망치지 말아줘. 말 안 하면 돼. 그냥 잠잠히 있으면 우리 다 살 수 있어. 도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미나, 이건 틀렸어. 내가 만약 말하면 회장님께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거야.
음성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욱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미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022년 8월 5일 도연 씨는 회사 비자금과 횡령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년간 5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빼돌려졌죠. 그리고 그걸 회장님께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욱 씨와 미나 씨는 그걸 막기 위해 도연 씨가 있던 별관에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타이머가 설정된 히터를 미리 설치한 계획된 범죄였어요. 회사 임원이 얼굴이 굳어진 채 말했습니다. 이런, 이게 사실이라면 형법상 방화죄에 해당하는데요. 게다가 횡령, 사기, 배임까지. 도연 씨는 그날 이후 극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병입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은 그걸 이용했어요. 도연 씨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다고 거짓말하며 통제했죠. 친척 한 명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 충격으로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받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욱 씨가 치료를 중단시켰습니다. 도연 씨가 회복되면 진실을 말할까봐. 그리고 미나 씨는 더 나아가 도연 씨에게 의도적으로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만들었습니다. 도연 씨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서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공포가 되도록 계속해서 무서운 경험을 주었습니다. 문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대인기피증 만들기 쉬워요라고.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도연이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고? 이건 정말 악마 같은 짓이잖아.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엔 도연 씨를 후견인 제도 아래 두고 재산과 회사를 마음대로 관리했습니다. 도연 씨는 말도 못하고 사람들도 무서워하니까 완벽한 꼭두각시였던 거죠. 그리고 저를 13억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며느리로 들여와 도연 씨를 감시하고 더욱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진실이 밝혀질까 봐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건 오해야. 우린 그냥 도연이를 보호하려고. 닥쳐. 지금 입 다물고 있어. 정욱이 미나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균열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정욱은 미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했고 미나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신고하려고 합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강 회장 저택입니다. 방화교사, 횡령, 그리고 강요 및 상해 혐의로 신고합니다. 증거 자료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용의자 2명 있고요. 목격자와 피해자도 함께 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정욱과 미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려는 것처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듯 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목을 만졌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아주 작고 갈라진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해. 단 3글자.
하지만 그 세 글자는 거실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도연이 말을 한 겁니다. 3년 만에 미나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말을. 정욱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도연아, 내가 말할 수 있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3년 동안 지옥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계속. 도연은 목을 눌렀습니다. 과호흡이 시작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도연은 저를 돌아보며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 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진실을 밝혀줬어요. 거실에 있던 친척 한 명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도연이 목소리 처음 듣네.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구나.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경찰에게 제출했고 도연도 간단한 진술을 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떨렸지만 그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소하겠습니다. 정욱 씨와 미나 씨를 방화, 횡령, 강요상해 모든 혐의로 고소합니다. 정욱과 미나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나는 울면서 변명했지만 정욱은 끝까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죠. 나는 그냥 정욱 씨가 시킨 대로. 난 몰랐어. 정말이야. 도연아, 미안해. 진술은 경찰서에서 받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수갑이 채워진 두 사람이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저택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어디선가 기자들이 나타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강 회장 미망인 횡령 혐의, 재벌가 며느리, 숨겨진 진실 폭로, 3년간 말 못하게 만든 충격적 범죄. 이미 뉴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제 옆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손을 찾아왔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하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희는 경찰서에서 상세한 진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거리는 고요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과 저는 나란히 경찰서 앞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도연의 옆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습니다. 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린 씨. 두 번째 감사 인사. 도연이 제게 처음으로 제대로 건넨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제게 처음 건넨 편지 기억나세요? 미안합니다라고 쓰셨죠.
이제 그 말 대신 고맙습니다를 들으니까 훨씬 좋네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저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희생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는 제 손을 먼저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옥과 미나는 횡령, 방화교사, 강요, 그리고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회사 비자금 53억 원 이상의 증거를 확보했고 화재 현장에 대한 재조사 결과 인위적인 흔적이 명확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전기 히터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것이었고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재판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재벌가 숨겨진 범죄, 3년간 침묵 강요당한 재벌 2세, 며느리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박또박 진실을 말했어요. 저는 2022년 8월 5일 아버지 회사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죠. 저는 방청석에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화재 속에서 미나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나까지 망치지 말라고. 그 순간 저는 너무 두려웠고 그 이후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는 의도적으로 저를 사람들한테서 고립시켰습니다. 계속 무서운 경험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갈 수도 없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정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억 원, 미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죠.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여 고통을 지속시켰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결이 끝난 후 저와 도연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박진수 박사님과 다시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옥의 방해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치료 3개월째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어 갔고 말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한 문장을 말하는데 몇 분씩 걸렸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대인기피증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노출 치료를 통해 도연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무섭지 않다는 걸 배워갔어요. 처음엔 저와 박사님만 만났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도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며 호전되었어요. 어느 날 저희는 함께 저택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벚꽃이 바람에 흩날려 눈처럼 내렸습니다. 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린 씨, 아니 하린아.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편하게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진짜로 서로를 알아가면서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린입니다. 25살이고 카페 운영이 꿈이에요. 도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연입니다. 28살이고 이제 막 목소리를 되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자유를 되찾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로 새롭게 시작했어요. 빚 때문에 강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요. 도연은 회사 일에도 점차 복귀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죠. 정욱이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도연의 경영 능력과 진정성을 인정했고 후견인 제도는 해제되었어요. 도연은 치료를 받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직원들과 대화하고 거래처를 방문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 역시 제 꿈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카페를 다시 열기로 했고 도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자금도 지원해주고 장소도 함께 찾아다녔죠. 6개월 후 우리는 작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2층 건물이었어요. 이름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잃었던 목소리를 되찾았으니까. 이 카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 그리고 하린 씨 아버지의 카페 이름이 하린의 오후였잖아. 이제 우리 둘의 카페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카페는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도연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소리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목소리를 되찾는다라는 문구와 함께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가끔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엔 짧은 대화였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어느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도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린아, 응? 결혼 첫날 너한테 편지 줬던 거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죠. 미안합니다라고 쓰셨잖아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편지였어요. 이번엔 다른 말을 쓰고 싶어서 저는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예전처럼 떨리는 필체가 아니라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편지 내용. 하린에게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내 목소리를 되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내게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연.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도 제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엔 의무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이야. 나 너를 정말 사랑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살짝 긴장했지만 곧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카페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요. 도연의 목소리는 이제 확고했습니다. 3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빚에 쪼들리던 불행한 여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결혼식이었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예복을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서약을 했어요. 김아린,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용기를, 내게 돌려준 목소리를, 내게 가르쳐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도현,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진실을 찾았고 당신의 고통 속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키스를 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카페 목소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도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우리 이야기 정말 영화 같지 않아? 그러게요. 빚더미 며느리가 벙어리 도련님을 구한 이야기.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이야기야.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잖아. 맞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남자와 빚에 묶여있던 여자. 두 사람이 서로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고 사랑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5년이 흘렀습니다. 카페 목소리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가 되었어요. 도연과 저는 지점을 2개 더 냈고 각 지점마다 목소리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죠. 목소리 재단. 말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무료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저 역시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3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민준이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성격이죠. 하지만 민준이는 수다쟁이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웃습니다. 도연은 민준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침묵하지 않을 거야. 항상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울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줄 아는 아이로.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겪은 고통을 민준이는 겪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민준이가 자라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저녁 무렵 우리 가족은 함께 저택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엔 차갑고 무서웠던 이 공간이 이제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도연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습니다. 도연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하린아, 고마워. 내 인생을 바꿔줘서.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바꾼 거예요. 서로의 인생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3억 빚 때문에 부잣집 벙어리 도련님에게 시집갔던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그 도련님은 벙어리가 아니었고 저는 단순한 빚더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고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